뭐더라? 작용하는 힘. 중력이지 뭐. 중력이 질량이 m이라고 하면 mg. 그 다음에 당연히 그거랑 여기서 이렇게 수직항력. 그 다음에 여기서 꼭 누르는데 이쪽으로 수직항력을 이렇게 수직이랑 요거 호리전탈 이렇게 다음과 같이 작용하게 돼. 바퀴만 보면.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듯이 저게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이 뭐냐면 요 n이 없어지는 순간이죠. 그죠? n이 없어지는 순간이야. 좋았어. 그러면 우리가 저기서 작용하는 힘을 보면 FB는 mg랑 같고 FH는 F랑 같은데 우리 그거보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F를 구하고 싶은데 그럼 우리 토크에 대한 식을 안 썼죠. 그럼 우리 요 점을 중심으로 하면은 FH랑 FB가 작용하는 토크가 0이니까 그럼 훨씬 더 간단한 식을 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돌리는 토크는 F 곱하기 이 길이가 얼마야? 이 길이가 전체가 R인데 R에서 H를 뺐으니까 R-H네. 이죠.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mg가 요 길이를 구해야 돼. 요 길이를 구해야 되네.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지? 요게 R이고 지금 뭐야? mg에다가 요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 근데 요게 얼마야? 요게 R-H잖아. 그러면 요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요 길이를 x라고 하면 x의 제곱은 r 제곱에서 r-h 제곱을 뺀 거네. 좋았어. 그러면 여기서 r 제곱이 서로 상쇄가 되고 2배 rh 빼기 h 제곱이죠. 요거의 스퀘어 루트지 뭐. 그래서 가볍게 여기서 f를 구할 수 있죠. f는 mg r-h 스퀘어 루트 2rh 마이너스 h. 물론 우리가 오케이 그렇게 다음까지 구할 수 있다 이거야. 자, 우리 이거 뭐 문제가 근데 사실 처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황스럽죠. 이 문제가 너무 황당한데 하지만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벽은 얼음판이야. 마찰이 없어요. 벽은 수직으로 생긴 벽은 밑에 바닥은 마찰이 있는데 사람이 팔을 쭉 뻗어서 이게 거의 똑바로 생긴 막대처럼 생겼다고 해서 팔끝에서부터 발끝까지의 길이가 L.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무게중심은 물론 배꼽에 있지. 그래서 밑에 바닥에서부터 무게 질량 중심까지는 거리가 D. 그 다음에 발에서부터 벽까지 거리는 A. 다음과 같이 하고 있을 때 점점 저 A를 늘려가지고 요 순간이 미끄러지기 직전이라고 해봅시다. 미끄러지기 직전이면 어떻게 되죠?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는 경우죠.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작용할 때 최대 정지 마찰 계수가 얼마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말이 어렵나? 그렇지만 우리 작용하는 힘. 당연히 힘을 그려보면 되지. mg. 벽을 누르니까 벽이 반작용으로 사람한테 힘을 가하는데 마찰이 없으니까 마찰이 없으면 벽에 평행한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바로 그 방향으로 미끄러지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마찰이 없을 경우에는 작용하는 힘이 F, N2 수직항력이 두 개 있을 테니까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 여기서도 작용하는 힘이 수직항력은 FN1 그 다음에 이쪽으로 작용하는 게 마찰력. 이게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힘 다 그렸지. 힘 다 그렸으면 우선 힘에 관한 평행의식.
fn2는 fs네. 지금 미지수가 뭐죠? fs, fn1, fn2 세 개니까 식을 세 개를 써야 되는데 x, y에 대한 힘에 대한 평형, 그 다음에 회전에 대한 토크에 대한 평형. 세 개를 쓰면 다 되겠네. 좋았어.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은 mg가 fn1이네. 그 다음에 요게 뭐냐 하면 us fn1이죠. 그 다음에 이제 토크를 봐야지. 토크는 뭘로 보는 게 제일 좋나? 토크를 굳이 볼 필요가 있나? 지금 토크를 안 봐도 되네? 가만있어 봐. 이게 그러면 µs mg네. 그렇지. 그러면 fn2는 fn2가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fn2는 일단 토크를 구해야지. fn2는 µs mg야? 아니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지금 내가 fs가 fn2 mg가 되고 지금 요 두 개가 되고 그 다음에 f가 이게 µs fn1이지. 이렇게 되죠. µs fn1. 토크를 보면 토크가 어떻게 되나? 토크에 대한 식은 어디서 볼까? 요점에서 볼까? 요점에서 보면은 fn1과 fsn 토크가 상관없을 테니까 그럼 이쪽으로 식의 반식의 방향으로 돌리는 건 mg 곱하기 요걸 세타라고 할까? 그럼 mg 곱하기 d 요 길이를 보면 되니까 d 코사인 테타. 이쪽으로 돌리는 거는 fn. 이 길이가 얼마야? fn2 l 사인 테타. 그래서 fn2를 구할 수 있죠. fn2는 어떻게 되는 거야? L분의 mgd 코사인 테타를 사인 테타로 나눠야 돼. 그죠? 맞지? 이게 µs fn1 mg지 뭐. µs mg. 오케이. 그래서 우리 µs는 양변에서 mg를 없애면 d 나누기 l 이게 코탄젠트 세타네. 근데 세타는 우리가 도입한 양이니까 써야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코탄젠트 세타면은 이것분의 이거잖아. 이 길이가 스퀘어 루트 l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것분의 이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l 스퀘어 루트 l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a.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좀 복잡하지만 우리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자, 이건 뭐냐면 마찰이 없는 용기 벽에 딱딱한 공이 두 개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다음과 같이 주어져서 평형 상태에 있는데 바닥이 공에 작용하는 힘 이거지 뭐. 이거. 그 다음에 왼쪽 벽이 작용하는 힘 F1, F2. 오른쪽 벽이 작용하는 힘 F3. 공 사이의 힘. 그럼 요게 받는 힘은 뭐야? 요거죠 뭐. 요게 F라고 하면 작용 반작용이니까 요건 이렇게 F가 되겠지. 그 다음에 작용하는 힘이 또 뭐가 있나? 질량이면 이게 mg. 이것도 mg. 다음과 같은 게 작용해서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F 여기서 y 방향의 힘은 F 이게 이렇게 누르니까 mg랑 F의 이쪽 방향 뭐야? 사인 45도 스퀘어 루트 2분의 1 합한 게 F1이야. 맞죠? 그 다음에
F2 2는 F의 코사인 테타야. 그죠?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두 개 했지. 힘은 또 요거는 받는 게 수직 방향 mg는 f 코사인 루트 2분 f야. 오! f를 구했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이게 또 뭐냐면 이쪽 방향에 또 루트 2분의 1이니까 이게 f3네. 됐어. 그러면 f 여기서 f는 루트 2 mg야. 맞지?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f1은 mg, 2mg네. f2는 mg네. f3도 mg네. 다 구했죠. 이렇게. 요거는 토크도 안 쓰고 힘만 써서 다 구할 수 있죠. 다음과 같이 우리 문제를 볼 수 있다. 이것까지 할까? 이거는 벽돌을 쌌는데 지금 여기 4개가 있죠. 벽돌이 4개가 있는데 처음에 한 개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올려놓고 그 위에다 이렇게 쭉 올려놔서 지금 맨 위에 있는 게 이 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게 만들려면 H가 대체 얼마냐. 이제 다 균일하고 질량이 같으면 그럼 여기 A1, A2, A3, A4는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또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게 무한히 많이 있으면 벽돌을 무한히 많이 있으면 이 길이를 어디까지 늘릴 수 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나? 복잡해 보이지만 밑에서 보면 복잡하지만 위에서부터 봅시다. 맨 위에서부터 보면 요게 있죠. 요게 밑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균일하면 요게 요 질량 중심이 여기 요 선보다 조금 이쪽에 있으면 되죠. 그죠? 거의 이쪽에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A1은 2분의 L이면 돼. 그죠?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요 점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여기 제일 길려면 요 두 막대의 질량 중심이 요 위에 있으면 되죠. 그죠? 그럼 질량 중심 어떻게 구하지? 질량 중심이 요 위에 있다고 하면 가만히 있어 보자. 내가 잘 구했는데 두 번째는 표시한 점이 여기 있으니까 이걸 하려면 잘 보면 되지 뭐. 요게 반반이니까 무게 중심이 어떻게 되나? 요게 반씩 있으니까 여기가 이게 2분의 1이죠. 2분의 1인데 그러면은 2분의 1의 중간에 있으면 되지. 그죠? 2분의 1의 중간에 있으면 되니까 A2가 4분의 1이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A3는 어떻게 구하나? 요 세 개의 벽돌의 질량 중심이 요 위에 있으면 되죠. 그죠? 요건 어떻게 구하나? 그러면은 요거를 여기를 원점으로 잡으면 여기 당장 여기서 원점으로 잡으면 요거의 질량 중심은 요거 여기를 원점으로 m 곱하기 0은 더하기 이게 뭐야? 여기 있잖아. 이게 4분의 L만큼 떨어져 있잖아. 4분의 L? 여기 있으면 이게 가만 있어. 이게 여기서부터 4분의 L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중심에서 보면 이게 얼마큼 돼? 4분의 L?
2m. 4분의 1인가? 4분의 1의 2m. 인데 전체 질량이 3m이니까 이게 2분의 m에다가 6분의 여기 L 6분의 L A4는 요게 6분의 L이니까 나머지는 이제 뭐냐면 4개의 질량 중심이 여기 있으면 되니까 요걸 중심으로 하면 역시 또 m 곱하기 0 요걸 원점으로 잡아 m 곱하기 0 그 다음에 3m이 질량 중심이 어디 있는 거야? 3m이 질량 중심이 아까 어디 있다 그랬지? 6분의 L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그럼 이게 6분의 L이면 이게 6분의 L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6분의 5L인데 2분의 L을 빼면 3분의 L이네? 3분의 L? L에 4개. 근데 3분의 L이 맞나? 3분의 L인가? 이거 뭔가 이상한데? 가만히 있어봐요. 네 번째 거는 벽돌 4의 중심에 대해서 벽돌 4의 중심에 대해서 해볼까? 벽돌 4의 중심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M0 그 다음에 이게 아니지 3M짜리가 여기서부터 이게 얼마야? A3가 6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서 6분의 1을 빼면 3분의 1이네. 3분의 1짜리가 3M이네. 소리. 이게 4M인가? 3분의 3M짜리 가만있어 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아니 여기 있으니까 2분의 1이지. 소리 2분의 1이지. 여기 있잖아. 그죠?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거를 4M으로 나눠야지. 이게 8분의 3L이죠. 요게 8분의 3L이니까 요게 A4는 8분의 L이네. 오! 규칙성을 찾을 수 있죠. N은 얼마야? L을 2N으로 나누면 되죠.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이거를 여러 개를 무지 다 깔면 n분의 1을 합하면 n분의 1을 0부터 무한대까지 합하면 그런 거 여러분들이 안 배웠나? 고등학교 때 그런 거 안 배우나? 이게 수렴하나? 발산하죠. 이게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쌓으면 무한히 멀리까지 보낼 수 있어요. 벽돌 끝을.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걸 가지고 또 다른 걸 얘기할 수 있는데 뭐냐면 우리 옛날부터 많이 봤던 다리를 이렇게 밑에 벽돌을 이렇게 쌌잖아요. 이렇게 쌌잖아. 이렇게 싸서 맨 위에다 꼭대기에다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요 다리를 이렇게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 높이랑 뭐 이런 걸 다 주어지면 최소한의 벽돌 개수는 뭐 이런 건 물어볼 수 있지만 뭐 그런 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여기서는 물어보지 않도록 합시다. 4개까지만 해도 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드디어 평행에 대한 얘기를 끝내고 드디어 13장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새로운 내용을 알려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일반 물리를 배웠을 때 힘 운동의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그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기술하느냐. 위치, 속도, 가속, 변이 이런 걸로 우리 했었죠. 그 다음에 뉴턴의 법칙을 써서 힘의 원인이 뭐냐, 운동의 원인이 뭐냐, 힘이라고 했었죠.
그럼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어요. 마찰력, 뭐 장력, 중력,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배웠죠. 근데 그런 거 얘기하면서 그럼 마찰력은 뭐냐? 기본적으로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적인 힘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보면 자연계에 나타나는 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보면 힘이 어떤 종류가 있냐? 그래서 기본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면 자연계를 이루는 기본적인 입자가 뭐냐? 기본적인 입자를 보면 자꾸 이제 자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원자라는 걸 알죠. 원자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뭐 그리스 사람들이 뭐 더 이상 깨질 수 없는 기본적인 입자를 원자라고 한다. 이제 깨지죠. 그는 뭐냐면 원자가 이렇게 예를 들면 수박이라고 하면 우리가 수박이 우리가 이렇게 수박을 통통통 두드리는 걸로는 수박을 전혀 깰 수가 없죠. 이렇게 하면 수박이 기본적인 입자예요. 왜냐하면 이런 정도로 두드려서는 수박이 변하지 않죠. 근데 점점 기술이 발달하니까 커다란 망치로 수박을 깨면 수박을 깰 수 있죠. 그러니까 원자가 더 이상 이제 나누어질 수 없는 게 아니라 뭐냐면 사실 그 원자의 구조를 보려고 집어넣은 에너지가 충분히 그 원자를 깰 수 있으면, 원자를 깬다는 게 뭐냐면 그 안에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있으면 전자를 이렇게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으면 그럼 원자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원자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거를 원자라고 한다 라고 했던 사람 그 말은 뭐냐면 전자가 이렇게 나갈 때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일렉트론 볼트, 몇 일렉트론 볼트? 1일렉트론 볼트가 한 10의 마이너스 19승 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몇 일렉트론 볼트보다 훨씬 작은 걸로 보면은 원자가 안 깨지죠. 근데 더 큰 에너지를 가하면 전자가 튕겨나가니까 전자가 튕겨나가면 이제 원자 핵을 볼 수 있잖아요. 원자가 깨지죠. 그래서 그렇게 점점 에너지를 크게 하니까 원자가 기본적인 입자가 아니구나. 그 안에 원자 핵도 있고 전자가 또 있다. 그래? 그럼 또 해보지. 그래서 점점 더 에너지를 크게 해서 원자 핵을 부딪혀 깨보니까 원자 핵도 깨지더라 이거야. 그래서 원자 핵을 깨보니까 그 안에 뭐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고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게 1960년대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물질의 기본적인 거는 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이런 걸 핵을 이루는 거는 핵자라고 해요. 양성, 중성자가 있나 보다. 난 70년대 들어와서 그러면 양성자에다가 더 아주 큰 에너지를 봤더니 잘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또 기본적인 입자가 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이제 쿼크라고 불러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왜냐하면 워낙 세게 결합이 돼 있어서 밖으로 나오지 않죠.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2023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라는 건 따라서 그 입자의 구조를 볼 수 있는 에너지에 의존하는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가장 기본적인 입자는 전자와 같은 입자들, 그 다음에 원자 핵 안에 양성자, 중성자 안에 쿼크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힘을 전달하는 빛,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입자라고 하고 그 기본적인 입자들이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게 기본적인 상호작용이에요. 우리가 fundamental interaction이라고 하죠. 그걸 봤더니 4종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4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중력이에요. 중력은 질량이 있는 입자들 사이에서는 항상 작용하는 힘이에요.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중력이 아니라 에너지만 있으면 그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그걸 중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 2학기 때 배울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 또 전하가 있기 때문에 가지는 전기적인 힘. 이게 또 이렇게 움직이면 자기적인 힘. 전자기적인 힘,
이게 크게 두 가지가 기본적인 힘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천체, 예를 들어서 지구나 달의 운동을 할 때 전기적인 힘 안 쓰잖아요. 왜 안 쓰냐? 지구라는 게 놀랍게도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양의 입자랑 음의 입자가 똑같이 있어.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전기적으로 중성이면 전기적인 힘을 안 받죠. 그래서 천체는 전부 다 중력만 받아요. 그래서 중력이랑 전기적인 힘은 전부 다 거시적인 크기. 예를 들어서 우리 뭐 1m, 1km 혹은 뭐 아주 작은 데서도 전부 다 느낄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편하게 혹은 많이 경험한 게 중력과 전기적인 힘이에요. 네 개라 그랬는데 나머지 두 개는 뭐냐? 나머지 두 개는 이제는 원자 핵 안으로 들어가서 원자 핵이 있는데 원자 핵이 질량이 크면 자꾸 질량이 작은 걸로 붕괴를 하려고 해요. 붕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붕괴를 하는 게 들어오는 상호작용이 있는데 그게 좀 약하기 때문에 약한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핵분열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전부 다 약한 상호작용이라는 것 때문에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원자 핵이 있는데 원자 핵이 그 안에 중성자랑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으면 중성자는 그래도 양성자는 전하를 띤 물체들인데 전하를 띤 물체를 원자 핵은 원자 크기에 대략 한 1000분의 1 정도 돼요. 크기가. 거기다 꽉 집어넣으면 전기적인 힘이 굉장히 세지죠. 전기적인 힘은 R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데 세지면 묶어놓으면 다 튕겨나가야 되는데 안 튕겨나가고 가만히 있죠. 왜 가만히 있냐? 전기적인 힘보다 훨씬 센 핵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 때문에 꽉 묶어놓고 있다. 그래서 강한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개, 크게 중력, 전자기적인 힘, 약한 상호작용, 강한 상호작용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 일반 물리는 뭐냐면 특히 제한이 있어요. 우리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데 일반 물리는 우선 수학적으로는 우리 미분 방정식은 안 풀어. 미적분은 해. 그게 이제 수학적인 제한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하는 소위 뉴턴 역학에서는 입자 크기가 원자보다 작은 건 원자 크기 정도 되는 건 우리 안 다뤄요. 원자 정도 되는 건 우리 뉴턴의 역학이 아니라 양자역학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물리의 한계예요. 뉴턴 역학은 입자의 크기가 굉장히 큰 것만. 그러니까 원자 핵 내부를 우리는 이 과목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강한 상호작용과 약한 상호작용은 아웃. 그러니까 두 개가 남죠. 기본적인 상호작용이 두 개가 남아요. 그 중에서 이번 학기에는 중력, 다음 학기 내내 전기적인 힘과 자기적인 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뉴턴의 법칙에서 나오는 힘이 운동의 원인인 힘 중에서도 기본적인 여러 종류의 뭐 장력, 마찰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본적인 힘, 기본적인 상호작용 중에 중력에 대해서 먼저 배우겠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중력은 질량이 있는 물체면 항상 잡아당기는데 항상 잡아당겨요. 미는 거 없어요. 항상 잡아당겨요. 그래서 뉴턴이 별거 다 있죠. 운동의 법칙도 발견을 했지만 사실 뉴턴이 미적분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요거 중력 얘기하다 보니까 미적분이 필요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왜 필요한지는 우리 좀 이따가 얘기해 봅시다. 뉴턴의 중력 법칙. 법칙이라는 게 실험적인 사실을 모아서 만든 거죠. 보니까 점입자, 먼저 점입자. 1, 질량이 M1이야. 2, M2야. 사이의 거리가 R이야. 그러면 2는 1에 의해서 잡아당겨지고 마찬가지로 2는 1에 의해서 잡아당겨져요.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그걸 봤더니 그 힘은 두 개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더라 이거예요. 크기가.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허리의 제곱 방향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 1이 2에 의해서 받는 힘을 생각하는데 1이 2에 대한 이렇게 두 개를 있는 선상에서 작용하는데 잡아당겨지는 방향. 우리 이걸 R 햇, R 방향인데 그거의 단위 벡터를 R 햇이라고 쓰면 R 햇 방향. 다음과 같이 되더라 이거예요. 물론 요 똑같은 R 햇을 쓰면 2가 1에 의해서 받는 힘은 크해갖고 방향이 반대일 테니까 여기다 부호만 반대로 붙여주면 되죠. 어쨌든 지금 1에 대해서. 그래서 비례한다고 쓰지 말고 법칙을 쓰려면 뭔가 우리 정량적인 얘기를 하려면 등식을 써야 되니까 비례하면 비례상수 G. G를 뉴턴의 중력상수라고 해요. 뉴턴의 중력상수는 6.6 대략 7 곱하기 10-11승. 굉장히 작죠. 이 단위가 복잡한데 그럴 수밖에 없지. 이걸 여기서 보면 뉴턴, 이게 뉴턴이고 R 제곱이 1로 가면 제곱미터, 그 다음에 킬로그램의 제곱을 나눠주면 되죠. 다음과 같이 쓰면 되고 여기 뉴턴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이걸 질량 하나 더 곱해주면 여기 질량이 하나 상쇄돼서 킬로그램, 가속도는 미터 퍼 세컨드 스퀘어니까 미터 3승 세컨드 스퀘어. 다음과 같이 단위를 쓸 수 있다. 굉장히 작은 양이지만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계산하는데 뉴턴이 뭘 걱정을 했냐면 조금 아까 하는 건 점입자였죠. 근데 뉴턴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별 같은 건 점처럼 보이는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태양도 있고 태양은 이만하잖아. 달도 있고. 그러니까 크기가 있는 물체는 그럼 중력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 물론 중첩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점입자고 다른 게 큰 입자가 있으면 큰 물체를 잘게 나눠. 언제까지? 잘게 나눈 부분이 점입자가 될 때까지. 그래서 그거가 한 점입자가 여기에 작용하는 힘, 옆에 있는 게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벡터니까 더하기 굉장히 더럽죠. 어쨌든 다 더해서 이걸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뉴턴의 중력 법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상에 크기가 있는데 크기가 있는 물체는 어떻게 하냐. 근데 천체에 나온 대부분은 다 동그랗게 생겼죠. 동그랗게 생겨서 구야. 그 다음에 그 구가 뭐 사실 균일하진 않지만 우리 뭐 균일하다고 가정을 하면 뉴턴이 미적분학을 개발한 이유가 사실 이런 크기가 있는 물체가 멀리 떨어져 있는 한 곳에 작용하는 점에 작용하는 중력이 얼마냐. 우리 이거 계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 결과를 간단하게 얘기한 게 껍질 정리예요. 물론 우리 계산할 수 있지만 껍질 정리라고 하니까 이상하지만 영어로 된 걸 그대로 번역한 건데 껍질이 영어로 쉘. 조개 껍질 할 때 쉘이죠. 쉘 테어렘. 껍질 정리를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공 모양의 균일한 껍질은 공 모양에 이렇게 균일한 껍질이 있다고 쳐봅시다. 속이 빈 거죠. 균일한 껍질이 있으면 그럼 밖에서 볼 때 이렇게 균일한 kop질이 밖에 이렇게 있으면 그럼 밖에 있는 한 점에 작용하는 중력은 이 물체가 전부 다 질량 중심에 모여 있는 것처럼 모두가 한 점 중심에 모여 있는 것처럼 이 물체에 중력을 작용한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을 때.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 증명을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할 수. 그 다음에 지금은 바깥에 있는 거. 껍질 안쪽으로 들어가면 껍질 내부에 있는 입자는 이 껍질에 의한 중력이 상쇄돼서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껍질이 있으면 균일한 구로 된 껍질이 있으면 바깥에 있는 한 점에서 이게 작용하는 중력은 이 물체가 중심에 있는 점에 전부 다 질량이 모여 있는 것처럼 작용하고 껍질 안으로 들어가면 중력이 없어. 왜 없나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껍질이 있어. 이 안에 중력을 보고 싶어. 근데 중력을 보려고 그러면 각 부분을 잘게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아주 작은 원뿔로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요게 작용하는 중력이랑 요게 작용하는 중력이랑 더한 다음에 이 나오는 이렇게 원뿔을 돌려가지고 전부 다 합하면 구의 그 의한 중력을 구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가 또 가까우니까 아까 r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며. 이게 더 중력이 세겠네. 이게 중력이 약하겠네. 근데 원뿔인데 가까우니까 이 면적은 이렇게만 균일하다 그러면 질량은 면적에 비례하죠. 이 면적은 r제곱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힘은 r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데 질량은 그거에 주는 중력의 질량은 r제곱에 비례해. 그럼 r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힘에다가 질량 r제곱에 비례하는 힘을 곱하면 상수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주는 중력이랑 요게 주는 중력이랑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쇄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원뿔을 돌려서 다 모든 원뿔에 대해서 다 그게 성립하죠. 그래서 이거는 계산하지도 않고 요 안에 있으면 두 번째 거는 쉽게 우리 이해를 할 수 있다. 물론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유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해하기는 쉽죠. 자, 그러면 아니 그러면 태양이나 달이나 지구나 속이 꽉 차 있는데 껍질이면 되나요? 그러면 지구, 달이 있어. 달에 의한 중력은 일단 껍질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달을 껍질이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걸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럼 맨 바깥에 있는 껍질이 중심, 그 다음 껍질이 중심, 그 다음 껍질이 중심하면 속이 꽉 찬 균일한 동그란 공은 멀리 있는 거에서는 바깥에 있으면은 그 물체 전체의 물체가 요점에 작용하는 중력은 전부 다 중심에 질량이 모여 있는 것처럼 작용을 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속이 꽉 차 있는데 여기서 그럼 중력은 껍질이 아니라 헷갈리는데 그러면 우리 이걸 나눠서 생각하면 되지. 요거의 중심이면 이렇게 구를 그리면 요 안에 있는 건 아까 말한 껍질 정리해서 전부 다 요 중심에 모여 있어. 그죠? 이 바깥에 있는 건 전부 다 껍질이 바깥에 있는 껍질이죠. 그러니까 이건 작용을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요 반지름 있는 요 안에 있는 공이 중심에 있는 것처럼 중력을 작용해. 그러니까 동그란 물체에 대해서는 뉴턴의 이 껍질 정리, 쉘 티어렘을 알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러기 위해서 뉴턴이 이거 적분하려고, 이거 보이려고 미적분학을 사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음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이 힘은 중첩원리. 중첩원리라는 게 뭐냐면 물체가 하나 있는데 우선 점을 보면 점이 있는데 입자 1이야. 2, 3, 4해서 n개가 있어. 2, 3, 4 n개가 있으면 각각 작용하는 힘은 요게 이렇게 잡아당기고 요게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렇게 쭉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개가 요거에 작용하는 힘은 이에 의한 거는 나머지는 다 없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 다음에 3인 경우에는 나머지가 없다, 3만 있다고 생각하고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 힘들을 다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첩이라는 게 그렇게 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가 작용하는 힘, 3이 1에 작용하는 힘, 4가 1에 작용하는 힘, n개가 1에. 이거 다 더하면 된다. 이게 지금 아까 점입자라고 했지만 이게 아니라 연속적인 분포를 이룰 경우에는 이게 아주 작은 조각으로 나눠서 그 작은 조각에 작용하는 힘을 df라고 하면 그걸 전부 다 더하면 적분이 되죠. 근데 물론
말은 쉬운데 실제로 계산하려 그러면 더럽게 지저분하죠. 왜냐하면 각각 벡터니까 방향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 걸 다 고민을 해야 되죠.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중첩이 된다 라는 걸 생각해서 보면 되죠. 그래서 뭐지? 점으로 되어 있는 건 그냥 더하면 되는데 연속적인 거는 아까 적분으로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적분은 앞에서도 해봤지만 굉장히 좀 지저분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밑에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지만 숫자 없이 그냥 문자로도 풀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질량이 라지 m인 균일한 막대가 있어요. 길이가 l이야. 여기서부터 막대 한쪽 끝에서 D만큼 떨어진 곳에 질량 M1인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랑 이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은 이 물체가 M1이 이 막대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중력은 먼저 잡아당기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더라? 잘게 나누라 그랬죠. 잘게 나눈 다음에 이게 작은 부분이 dr인 곳에 dm이라는 질량이 있으면 요거랑 요게 작용하는 힘 이쪽 방향이죠. 옆에 있는 것도 다 이쪽 방향이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면 요게 작용하는 힘을 계산한 다음에 다 그냥 방향이 똑같으니까 방향에 따른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쭉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요 dm이 주는 힘은 오른쪽으로 작용한다는 거 아니까 df는 r제곱 g m1 dm 나누기 r제곱이네. 그리고 합하라는 거죠. 합하라고 할 때 항상 내가 어릴 때 그랬어. 아니 r제곱인데 m에 대해서 적분하라 그러면 불쾌하네. 적분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dm을 r에 의존하는 양으로 바꿔서 써서 적분할 수 있는 형태를 쓰겠다 이거. 근데 우리 보면 요 길이가 dr인 곳이 질량이 dm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균일하다고 했으면 dm에 dr이 있으면 전체 질량은 전체 L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dm은 L 곱하기 d L분의 m dr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요게 앞에 있는 요게 뭐냐면 m을 L로 나눈 거니까 단위 길이당 질량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선밀도라고 부르는 양이에요. 우리 보통 람다라고 쓰는데 선밀도라고 하죠. 보통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인데 이건 단위 길이당 질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밀도, linear density라고 부르는 양이에요. 이렇게 써서 계산해 보자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G, M1 물론 내가 이거 M을 L로 나눈 양을 다 쓰기 귀찮아서 람다로 바꿨지만 이건 내가 도입한 양이니까 마지막에는 다시 저걸로 바꿔 쓰지만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제 다 더하면 돼. 드디어 이 안에 상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r제곱분의 1이고 dr이야. 적분할 수 있는 형태죠. f는 상수는 다 앞으로 끄집어내고 dr r제곱. r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d부터 d 플러스 l까지네. 그죠? 그러면 gm1 람다 이게 r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뭐지? 마이너스 r분의 1이잖아요. 마이너스 r분의 1이니까 밑에 거부터 먼저 하면 d분의 1 빼기 d 플러스 l분의 1. 따라서 gm1 람다 대신에 이제 바꿔 써야지. 이거 통분해 봅시다. d 플러스 l. 통분하면 d 플러스 l에서 d를 빼는 거니까 l이 돼서 g m1 m d 플러스 l. 다음과 같이 줘야겠죠. 오, 간단하게 줘요. 물론 크기는 이렇고 방향은 중력이 얼마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만 쓰면 반만 맞은 거죠. 그리고 밑에다가 또 써야지. 방향은 양의 x축 방향.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서 답이 굉장히 그지 같은데 이게 맞나?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이제 소위 물리를 한다는 건데 가만히 있어봐.
L이 0으로 가면 점입자일 거 아니야. 그럼 점입자에 대한 두 개의 점입자에 대한 중력을 알잖아. 그럼 여기서 L이 0으로 가면 D제곱분의 GM 이게 맞죠? 점입자에 대한 중력이죠. 그래서 제대로 구한 것 같구만. 다 한 것 같이 감을 잡을 수 있다는. 여기다 있잖아. 이걸 내가 왜?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에 잡아당기는 걸 중력이라고 했고, 또 여러분들이 중력 가속도라고 해서 처음에 2차원 운동을 배울 때 일정한 가속도가 있는 운동에서 중력 가속도가 있는 경우를 봤죠. 중력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예요. 근데 중력은 거리에 따라서 지금 보면 변하잖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중력 가속도가 일정할 수 있냐? 지구 반지름이 무지 크고, 실제로 얼마죠? 지구 반지름이 얼마 정도 되나? 6,400km인가?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가 사실 움직이는 물체 운동은 대략 뭐 몇십 킬로 정도 된다고 하면 높이에 대한 변화는 거의 무시할 수 있잖아요. 높이가 거의, 다시 말하면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가 거의 변하지 않으면 그건 거의 표면에서의 중력의 크기에 의해서 중력 가속도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중력에 대한 걸 봤는데, 중력에 의해 지구 표면에서는 스몰 m에 작용하는 게 중력 가속도 ag라고 하면, ag는 r제곱분의 gm, r은 지구 반지름이죠. 혹은 지구보다 좀 더 올라가면 요거 지구 중심에서부터의 거리라고 써요. 우리가 여태까지 지구 표면에서 중력 가속도가 9.8m/s²라고 하는 거는 아까 6.67 곱하기 10⁻11승 지구 질량 표에서 찾아보면 되죠. 그다음에 지구 반지름의 제곱을 넣어서 구한 값이에요. 다음 같이 주어져서. 그래서 보면 요게 뭐냐면 고도 그때 AG 고도가 0일 때, 그러니까 뭐죠? 해수면에서 다음 것 제일 높은 산 8,800m에서 9.8. 이게 사실 여기서 한 거네. 그 다음에 이게 30 이렇게 올라가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아주 높이 올라간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중력과 속도가 아주 작은 경우죠. 근데 지구 표면에 있는 지구 표면으로만 한정해서도 중력 가속도를 보면 지구의 위치에 따라서 사실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진 않아요. 원래 일정해야지. 일정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지구가 균일하지 않다 이거예요. 지구가 균일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아까 지구가 예를 들어서 균일하다는 건 그럼 뭐냐? 균일하다는 거는 지구의 밀도가 전부 다 똑같으면 균일하죠. 그게 균일한 거의 정의예요. 균일한 걸 조금 더 완화시키면 주어진 반지름에 대해서 밀도가 똑같은 경우, 주어진 반지름이 조금 달라지면 밀도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밀도가 반지름만의 함수면, 그래서 반지름만 같으면 전부 다 밀도가 같으면, 우리 그런 경우에는 그 물체는 중심에 대해서 회전을 해도 물체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회전에 대한 대칭성이 있는 물체인 경우, 우리 이런 거 균일하다고 보죠. 엄밀하게는 균일하다 그러면은 전부 다 밀도가 같은 거죠. 근데 지구 안에 질량의 분포가 그렇게 균일하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합하면 좀 이상하게 돼 있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굉장히 동그래. 우리 사진을 보면 굉장히 동그란데 정확히 동그라냐? 그거 어떻게 정하나? 하여튼 왜 그러냐면, 지구가 이렇게 정지하고 있지 않고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을 하면 가운데 게, 물론 강체면 그런 일이 없지만 지구 내부에 있는 멘틀층이나 이런 걸 보면 약간
성질이 있어서 이게 적도 쪽으로 이렇게 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약간 과장되게 그리면 이렇게 럭비공 같이 돼 있지만 거의 공이지만 약간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구가 자전하고 있어요.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그래서 봅시다. 이게 지구를 북극, 여기가 북극이에요. 이걸 이렇게 자전하고 있는데 적도에서 어떤 상자의 무게를 저울을 놓고 재면 이렇게 저울을 놓고 잰다는 게 뭔지 저울이 누르는 수직항력을 잰다는 거죠. 무게를 잰다는 건 항상 저울의 수직항력을 잰다는 거니까 저렇게 재는 경우 요 물체에 대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중력, 수직항력 요 차이가 뭐죠? 요 차이가 구심력을 주죠. 원운동을 하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거에서 수직항력을 빼면 그 구심력 m, r,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가 하루에 24시간에 요거 한 바퀴 도는 거니까 우리 그걸로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여기 나타난 거를 수직항력이 저울에 된 걸 mg라고 하면 mg를 집어넣으면 mg는 원래 회전하지 않았을 때 가만히 있을 때의 중력 가속도 아까 구한 r제곱분의 gm에서 요만큼 빼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중력 가속도가 또 작죠. 여기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그러면 적도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뭐가 달라지나? 반지름 r이 달라지죠. 그죠? r이 점점 올라오면서 작아지니까 그거에 대한 기여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이걸 딱 보면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야지. 여기서 금을 사. 그리고 일로 와서 팔아. 여긴 가볍죠. 여긴 와서 무겁죠. 돈을 벌 수 있죠. 근데 왜 이런 일을 사람들이 안 했을까? 파는 사람들이 바본가? 그러니까 이런 수직항력 재는 거 안 하죠. 양팔 저울 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딱 보면 이거 뭔가 장사가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다음 거 같이 다 빠져나가는. 그렇고 이건 아까 얘기한 거고 지구 내부의 중력은. 자, 그러면 지구에다가 북극이랑 남극에서 지구 회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북극에서 남극으로 구멍을 뻥 뚫은 터널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럴 수 없죠. 이 안에 이 안에 멘틀층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용암이 막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뚫을 수가 없죠. 인간이 인공적으로 지하로 들어간 가장 깊은 거리가 얼마인가? 그런 건 챗 GPT에 물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뚫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작은 질량 m을 탁 놔. 탁 놓으면 어떤 운동을 할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운동을 하긴 여기 바깥에 있으니까 아까 껍질 정리에 의하면 이 지구가 전부 여기 모여있는 것처럼 힘을 작용한 다음에 그러니까 잡아당기겠죠. 그러니까 떨어져. 떨어져서 여기 와 있으면 밑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긴 한데 중력을 작용하는 부분이 요거밖에 이제는 없네. M 인사이드밖에 없네. 그죠?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R만큼 떨어졌을 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 F는 R제곱분의 GM, M 인사이드지 뭐. 그죠? 이게 균일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밀도 로로 균일하다고 보면 M 인사이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왜 R이 됐어? 밀도에다가 그 안에 있는 부피를 곱하면 되죠.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3승이죠. 요거 터널에 뚫린 거를 무시하면. 그러면은 여기다가 r 제곱분의 gm 로 3분의 4 파이 r 3승. 오. 그러니까 이게 3분의 4 파이 gm로 r이네. 자. 근데 방향은 r이 증가하면 증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r이 감소하면, 아니지, 이게 r이 감소하면 r은 늘어나는 방향인데 이쪽 가운데 방향으로, 따라서 마이너스 9를 붙죠. 크기까지 하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지저분하긴 하지만 이 앞에 있는 상수를 그냥 k라고 넣으면 마이너스 kr. 어디서 많이 본 형태죠? 어디서 봤어? 용수철에서 봤죠? 용수철이 f는 마이너스 kx로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놓으면 용수철 끝에 달린 것처럼 왔다 갔다 해요. 진동을 한다는 거죠. 요거 배운 다음에 진동을 배우는데,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요때 놨다가 다시 여기까지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뭐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지금 이제 그냥 진동 운동을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한다라는 정도만 정성적으로 알고, 나머지는 한 바퀴 오는데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중력이 우리가 보존력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벌써 지난번에 보존력이 있을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를 개념을 쓸 수 있는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지난번에 중력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에는 했었죠. 이건 지구 표면 근처에서고, 이제 지구 표면이 아니라 이제 천체, 행성이나 뭐 이런 걸 될 때, 전체적으로 주어졌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U는 R분의 GMM 마이너스 9를 붙인 걸로 주어진다. 물론 기준값을 정해야 되는데 무한대가 0인 경우, R이 무한대라면 0이 되게, 그걸 무한대인 곳을 기준점으로 잡으면 다음과 같이 된다. 외워가 아니고 유도를 해야죠. 유도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 사실 그 무한대가 0이니까 무한대서부터 쭉 가져와서 뭐 이렇게 가져오는 건 상관없죠. 우리 잘 중력의 같은 방향인 것만 중요하니까 요거 쭉 그냥 중심을 향해서 오면 되죠. 쭉 와서 점 P, 거리 R이 됐을 때까지 중력이 한 일에 부호를 반대를 붙이면 포텐셜 에너지가 되죠.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 이거 나중에 계산할 때 두 개의 스칼라 프로덕트 할 때 방향도 계산하고 복잡하니까 우리 거꾸로 해요. 점 P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보내는 거야. 그렇죠? 점 P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보낼 때 중력이 한 일은, 그러면 여기서 R이 늘어나는 DR이 R과 같은 방향이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그래서 중간에 R인 곳에서 DR만큼 움직였을 때 한 일은 FR DR이지 뭐. 근데 F는 중력은 이쪽 방향이고 DR은 이쪽 방향이니까 부호가 반대고, 크기는 R제곱분의 GMM 간거리 DR.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한 일은 이거 R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하면 되지.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GMM은 상수니까 나오고 R제곱분의 1 DR. 적분하면 마이너스 R분의 1이야. 앞에 마이너스랑 해서 R분의 GMM, R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무한대일 때 0이죠. R이 무한대로 가니까. R일 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R분의 G. 이게 근데 우리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를 어떻게 하죠? 한 일에 마이너스로 정하죠. 근데 델타 U가 뭐야? 지금은 최종 상태에서 처음 상태를 보면 최종 상태가 무한대, 처음 상태가 R. 이게 마이너스. 요거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는 거죠. 그럼 요거 플러스죠. 근데 우리 요거를 0으로 잡어, 기준점을. 그러면 U가 W가 돼서
마이너스 R에너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도 중첩의 원리가 적용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텐셜 에너지 특성은 하나가 있어. 근데 쑥 가지고 와서 이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가 있는데 놔두고 하나를 처음에 여기다 딱 가지고 올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죠. 중력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그건 다만 M1이 멀리 있는데 내가 좌표계를 이렇게 바꿔서 그걸 이쪽에 있도록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M2를 무한히 멀리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지고 와. 가지고 왔을 때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요거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M3를 무한히 먼 곳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지고 와서 1, 3 사이의 거리를 R13, 2, 3의 거리를 R23. 이렇게 되면 이때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냐? 중첩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그래. 그러면 이게 없다고 치고 이렇게 왔을 때 생긴 포텐셜 에너지. 이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 가지고 왔을 때 포텐셜 에너지. 두 개를 더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거에다가 2가 없이 그냥 1, 3, 2, 3. 이렇게 됐지만 나중에 결국 보면 이렇게 있으면 임의의 한 쌍의 입자를 잡어.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되는 포텐셜 에너지를 다 더하면, 가능한 걸 전부 다 더하면 되죠.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그 다음에 경로에 무관하다 그랬죠. 보존력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도 그걸 우리 잘게 나누면 1부는 이쪽 이 원의 접선 방향, 이렇게 지름 방향 이렇게 나눠서 경로를 그리면 이렇게 올 때는 중력이 일을 하고 이렇게 올 때는 변위랑 중력이랑 수직이니까 일을 하지 않고 일을 하고 일하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똑바로 간 거랑 이렇게 온 거랑 중력이 한 일은 똑같아요. 경로에 상관없다 이거야. 그다음에 힘은 우리 이렇게 구한댔잖아. 거꾸로 힘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지만 거꾸로 포텐셜 에너지가 주어져서 힘은 R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4를 붙이면 되죠. 마이너스 두 개 있네. 플러스 R분의 1 마이너스 R제곱. 다음과 같이 방향까지 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럼 다음과 같은 중력이 있는 경우에 어떤 물체가 여기 있다가 R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뭐냐면 운동 에너지에다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거죠.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예요. 근데 이게 음수죠. 어떻게 에너지가 음수가 될 수 있나요? 에너지의 기준점을 어디로 두냐에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중요하지 포텐셜 에너지 값 자체가 음수냐 양수냐 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이게 음수가 된 건 무한대로 떨어져 있을 때의 포텐셜의 기준점을 0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줘요. 그럼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0이면 역학적 에너지가 0이라는 게 뭐죠? 역학적 에너지가 0이면 처음에 여기서부터 속도를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우리 잘 알죠? 공을 이렇게 던지면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올라가면서 일정해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니까 올라가면서 이게 점점 작아지면 이것도 작아져야죠.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속도가 줄어들어요. 우리 다 아는 상식이죠.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죠. 좀 더 세게 던지면 속도가 좀 더 크면 올라가는 게 좀 더 많이 갔다 오죠. 아주 세게 던지면 그때부터 서양 속담이 안 맞는 게 있지.
서양 속담 중에 뭐가 있더라?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이제 공포 영화에서 나온 얘기인데 떠나간 건 다시 돌아온다는 속담이 있는데 안 돌아올 수 있죠. 안 돌아올 때가 언제냐? 멀리 가면서 다시 속도의 크기가 갔다가 줄어드는 게 갔다가 천천히 0으로 되는 경우, 천천히 가는 경우, 멀리 갔을 때 이게 0이 되는 경우, 멀리 갔을 때 0이 되나? 일정한 속도로 가죠. 그러면 이게 멀리 갔을 때 지금 우리가 뭘 보냐면 지금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가 잘못 그렸어.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R분의 1에 비례하는 양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포텐셜 에너지 곡선을 보면 운동 형태를 전체 에너지를 주면 운동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그랬죠. 에너지가 이렇게 주면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죠. 자, 여기 있어. 갔다가 돌아오죠. 갔다가 돌아오는데 점점 멀리 갔다 돌아오죠. 돌아오지 않을 때가 언제죠? 요때죠. 요거보다 더 커지면 멀리 무한히 갔을 때도 어떤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있죠. 요건 무한히 가면 속도가 0으로 가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포텐셜에서 봤을 때 표면에서 지구 표면에서 물체를 던졌을 때 돌아오지 않을 최소한의 속도, 속력, 그걸 탈출 속력이라 그래요. escape velocity. 이게 언제죠? 요때지 뭐. 전체 에너지가 요거일 때죠. 0일 때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렇게 그때를 풀면 그때 탈출 속력이죠. 속력은 요거보다 크게 보내면 갔다가 안 돌아오죠. 요거보다 작게 하면 아무리 멀리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중력은 사실 뉴턴이 정량화를 시켰지만 이런 걸 보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업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티코 브라헤, 케플러, 그다음 뉴턴이에요. 그래서 티코 브라헤는 옛날에 관측자예요. 그러니까 행성들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관측을 해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많은 실험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문이 났어. 소문이 나서 케플러가 들어가서 여기서 같이 일하고 싶다고 했는데 티코 브라헤가 요 놈이 굉장히 똑똑한데 얘가 내 데이터를 가지고서 별짓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서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안 받으려고 했는데 하도 진지하게 나오니까 그래. 네가 내 후계자다. 봐라.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보는데 티코 브라헤는 방광염으로 죽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좀 유복한 사람인데 파티를 좋아해. 그래서 파티를 가서 포도주도 뭐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했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어. 근데 파티장이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참은 거야. 오래 참았어. 한 번 참은 게 아니라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방광염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케플러가 그거를 봤어. 아주 방대한 데이터가 있는데 방대한 데이터를 봤는데 거기서 그걸 가지고 오랜 시간에 걸쳐 보니까 몇 가지 간단한 법칙으로 그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케플러의 세 법칙이에요.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 케플러의 세 법칙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고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 케플러의 법칙을 본 뉴턴이 내가 가진 만유인력의 법칙 하나로 이거를 다 설명할 수 있는데 라고 해서 사실 전체 우주에 대한 운동은 티코 브라헤, 케플러, 뉴턴으로 물론 뒤에 또 아인슈타인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과정 여러 사람들의 업적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 케플러 법칙 그다음에 이 케플러 법칙은 뉴턴 법칙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우리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